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매출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매출 매입을 통해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이 네 가지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채권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정산이 되면은 그 후속 처리는 없어요. 그런데 채권 채무의 경우는 추가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채권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리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대손충당금. 그래서 그 대손충당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관리 이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일단 개요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외상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의 개요는 뭐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금액을 잘 맞추는 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매출할 때 현금이나 예금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외상 매출. 자, 우리 매출 좀 학습했을 때 외상 매출이 있다는 거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을 통해서 외상 매출금이나 이제 받을 어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얘네가 이제 회수가 되거나 아니면 미회수된 채로 이제 기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 대금이 회수되거나 이제 미회수되거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 채권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남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설정하냐면은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채권에 대해서 받지 못할 부분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상 매입의 경우에도 이제 채무가 지급되느냐 지급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되면은 이제 현금하고 상계를 하고요. 지급이 안 되면은 이제 기말 매입 채무 잔액으로 남아서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난 챕터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따로따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요, 거래처별 증감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얼마냐, 이거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기 쪽을 보시면 아실 건데, 실기에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조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어음 잔액이 얼마인가, 또는 증감액이 얼마인가,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채권 채무는 거래처별로 계산을 해요. 일단 거래처별 금액이 맞아야지 그 총합이 맞는 거고요. 총합이 맞더라도 거래처별 금액이 잘못되게 되면 어때요? 그 해당 거래처하고 다툼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 총액이 맞는 건 당연하고요. 세부적인 내역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별로 금액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외상 매출이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 둘 중에 하나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회수가 되느냐 아니면 미회수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회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상 매출금 잔액, 받으러움 잔액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채무거래도 봐, 채무거래.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면은 크게 외상매입금이나 지급보험 계정을 쓰게 돼요. 외상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금이 지급이 되거나 아니 미지급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지급되는 거는 매입채무로 돼가지고 매입채무라는 건 두 개 합친 겁니다. 매출채권도 두 개 합친 거고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두 개 합치거든요. 네. 그래서 잔액 얼마,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 금액이 얼마씩 있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채무관리 뒷줄에 가면은 대손 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일반 채권 채무하고요, 어음 채권 채무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이라면은 일단 외상 매출금이겠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이 발생하면은 일단은 채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계정이 쓰여지고요. 그죠? 받을 건 차변이라 했죠? 그리고 물건 판 거에 대해서는 매출이라는 계정을 써서 총액 표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주로 제품 매출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이렇게 분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회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뭐라 했죠? 현당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 요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해요?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야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을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만큼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밑에도 있는데요. 여기다 쓰면은 여기다 쓰지 말고 그래요. 요 밑에 거 보죠. 밑에 거. 칸이 좀 약간 애매하니까.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은 일단 현금을 주죠, 그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외상 매출금 정리할 때 같이 발생하면은 회계처리 이렇게 하면 되죠. 차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것 중에 적절히 쓰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그죠? 요거는 은행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면 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100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 2 지급하고 현금을 98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수수료 비용이 2 증가하면서 현금이나 기타 그와 유사한 것들이 2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 차변 쪽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수료가 있을 경우는 이제 외상 매출금 중에 붙이든지, 만약에 그냥 수수료를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차변에 수수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되죠. 현금 주니까 대변에 쓰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쓰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는 그 일종의 서비스와 관련된 개념이죠. 서비스는 그냥 소모되는 거니까
차변에 딱 쓰면은 많은다고요. 소모가 안 되면 자산이고요. 소모가 되면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반비가 발생하면 앞에서 나왔지만은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 계좌이체 하면은 대변의 보통예금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외상매출금 정리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외상매입금. 어음은 뒤에 나와요. 뒤에. 회사가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 입장에서 원재료 받으니까 차변의 원재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하죠. 돈을 줄 거니까. 그리고 나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상대방한테 외상대금 주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던 외상매입금은 어떻게 해요? 차변적으로 보내면 되죠. 예. 뭐 부채 증가 감소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뭘 주고 뭘 받느냐.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은 그 반대급부로 채권 채무가 정리되는 거니까 정 모르겠으면 돈 준다. 대변에 현금. 그 외상매입금 자동으로 차변. 이렇게 다 이렇게 보셔도 되잖아요. 이거 외울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채권 채무 정리하는 거 그 흐름을 좀 잘 보시란 말이죠. 철저하게 차변 대변의 정의에 입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외상매출금 정리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 비용은 일단 무조건 차변에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이 100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102원 은행에 지급했다 가져볼게요. 그럼 당연히 수수료 비용이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으로 가야 되죠. 예.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붙였을 수도 있고, 채권 채무하고 그 수수료 거래를 이제 붙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거래 자체를 그냥 별도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채권 채무 정리하는 거하고 수수료를 붙여 쓰나 띄어 쓰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돈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를 이제 따로 쓰냐? 아니 합쳐서 순액으로만 쓰냐? 또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반비가 발생을 하면 어때요? 운반비가 발생을 하면은 구입의 경우는 이제 원재료를 쓰죠. 원재료. 요 부분이 그 매출의 운반비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매출했을 때 운반비가 발생하면 바로 비용 처리하는데 물건을 구입했을 때 운반비가 발생하면 일단 원재료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매출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늘어나면 매출 금액을 높이면은 그 운반비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예. 따라서 돈 주고 운반비를 원재료로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반 외상거래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은 어음거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어음거래.
어음거래라고 해서 일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거래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음의 특성상 뭐 어음의 할인이라든지 뭐 배서양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이한 부분만 좀 추가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어음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어음의 정의를 좀 기억하시면은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음이란 미리 약정한 지급기일에 일정 금액을 사전에 정한 장소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입니다. 따라서 금액, 일자, 장소 이거를 어음이라는 용지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일반 채권 채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일반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그냥 대금만 결제되면 됩니다. 약간 늦을 수도 있어. 그냥 상대방한테 사정 얘기하고 좀 늦출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음 같은 경우는 늦출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그대로 그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거래상 어떤 표준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만 오케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음이란 용지는요, 그 채권 채무 양도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어음은요, 배서 양도라고 해서 완전 3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 어음을 할인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거래를 좀 더 편리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 지켜줘야 돼. 그죠? 그래서 대금, 지급 일자, 장소 이걸 다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어음은요, 약간 강제력이 있는 증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요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음은 부도가 나고요. 어음수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음파짓 하고 깜빵 갈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음이란 것을 쓰게 되면은요, 회사가 좀 관련 내용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강제력이 있는 채권 채무다. 채권 채무를 약간 증서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음은요, 약속어음, 그 다음에 환어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약속어음은요, 어음의 발행자하고 대금의 지급자가 동일한 어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란 자가 어음을 발행을 하면요, 대금의 지급을 A가 해야 돼. 이게 동일한데요. 환어음은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음의 발행자가 A고요. 대금의 지급자가 B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어떤 정의가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내 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거래에서는 환어음을 씁니다. 환어음. 그래서 수출입 거래할 때는요, 환어음을 쓰고 수출업체가 대금을 이렇게 조달을 받아요. 환어음을 A가 발행을 합니다. 얘는 수출업체. 수출업체 입장에서 돈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 환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요. 그래서 이걸로 할인 받습니다. 할인. 그러니까 대금 조달을 받는 거죠. 그럼 은행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환어음에 대한 대금 결제는 누가 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A가 어음을 발행했지만은 이 환어음의 대금 결제자는 누구예요? B. 수입업자라고요. 수입업자. 물건을 수입하는 자가 물건을 수출하는 자한테 돈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 환어음의 대금 지급자를 B로 지정하는 거죠. 그 은행에 얘기하는 거예요. B가 내 수입업자인데 B가 대금을 줄 거야. 그러니까 어음은 내가 발행했지만 대금은 B가 줄 거니까 은행은 B한테 돈 받아라. 이런 식으로 A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수출을 위해서 자금을 쉽게 조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음 발행해가지고 수입업자가 돈 갚을 거야 하고 은행에 싹 떠넘기면은 은행이 대부분 돈 조달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관련된 자금 지원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 업체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수입업자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얘 상대로 환화음을 막 발행을 해. 그래가지고 수출대금 쫙 땡겨가지고 들고 튀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어요. 뉴스에 몇 번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그걸 중단시키면 진짜 선량한 수출업체들이 다 죽기 때문에 몇 군데가 사기를 치더라도 이러한 어떤 제도를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수출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가 돈을 줄 거를 전제를 해가지고 이제 환호음을 발행을 한다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뭐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은 수출입거래 관련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예. 물론 저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강의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요, 저희는 이제 약소금 위주로 좀 봐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약소금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거래 흐름인데요. 뭐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되죠. 회사가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보증금을 냅니다. 보증금. 일반적으로 은행에 계좌 개설할 때 보증금 내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라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자금거래 쪽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금거래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 5장인가에서는 5장이 아니구나. 잠깐만. 그 자금거래면은 6장인가? 6장? 그죠, 6장. 6장의 자금관리 파트에 보면은 요 내용 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그때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회사가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음책을 은행에서 수령합니다. 근데 사실 요새는 그 전자어음을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또 어음 용지를 쓰는 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음책이 좀 최근 추세에 안 맞으면은 그냥 뭐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뭐 대금을 결제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일단 좀 편의상 어음책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회사가 어음책을 은행에서 받은 다음에 한 장씩 띄가지고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죠? 그럼 상대방이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에 제시하겠죠? 그러면은 은행이 발행한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거래 상대방한테 대금을 이체를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돈이 모자라게 되면은 부도가 납니다. 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는 당좌예금 계좌에 돈을 넉넉히 좀 넣어놔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좌예금에 그 마이너스 계좌를 걸어가지고 돈을 좀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당좌차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자금관리 운용 파트에서 좀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당좌예금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따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어음의 모양은 아래와 같고요. 어음 번호 순서대로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음 발행할 때 왼쪽 부분을 띄어요. 자, 그림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를 딱 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 갖고 있고 요거는 거래처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결제가 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비교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음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전자어음법에 따라서 전자어음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옛날 얘기지. 예.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회계처리잖아요. 이제 회계처리 볼 건데. 자, 어음의 회계처리입니다. 일단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죠.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고요. 어음을 받습니다. 그럼 어음 받으니까 차변에 받으러 어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어음을 정리합니다. 이 어음에 대한 대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 어음을 대변 쪽으로 보내면 되죠. 만약에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 그러면은 만약 같이 붙여 쓴다고 치면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고요. 만약 따로 한 줄 쓴다면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제 문에 나올 때 보면은요 같이 이제 붙여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수료만 따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수료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부도 어음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차변에 부도 어음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받으러 어음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도라는 거는 그 상대방 어음 발행인이 돈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부도어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면은 차후에 설명드릴 그 대손충당금하고 상계를 하게 돼요. 예. 가끔 시험에서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손충당금을 막바로 쓰면 안 되고요. 일단 부도어음이라고 썼다가 나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상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대손충당금은 다음에 설명될 거니까 일단 그때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차변에 부도음, 대변에 받으러. 부도 났을 때 회계처리 좀 보세요. 이게 세무 2급 쪽에서 좀 나오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도 간혹 나온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대손충당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예. 자세한 거는 요 뒤에 뭐 대손충당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 돼. 그때 가서. 그 또 하나. 어음에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음은요,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이라는 어떤 그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그 할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은 은행에서 그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어떤 이자 성격의 돈을 떼고 나머지를 줘요. 자, 예를 들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음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야, 기간이. 그래서 만기가 12월 31일인데 회사가 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11월 1일쯤에 은행 가서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2달 땡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뗀단 말이에요. 이거 은행에서 이자로 보거든요, 이자.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수수료 성격으로 보는데 은행에서 이거 이자로 봐요. 이자. 그래서 이 두 달치 이자를 은행에서 떼고 나머지 어음 금액만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이자 떼는 부분을 뭐라 부른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 뭔가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까지는 그냥 요 금액이 얼마다라고 주는데 세무 1급쯤 가면은 요 금액을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할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는 뭐 할인료 얼마를 제한 나머지가 뭐 입금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받으러옴에 대한 어떤 회계 처리를 좀 봤어요. 그래서 어음 할인되면은 돈 받고요. 받으러옴을 은행에 주겠죠. 예를 들어서 어음이 100이야. 근데 그 만기까지 어떤 이자 상당액을 띄니까 회사가 받은 건 95다 이거죠. 그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 나와요? 5원 나온다면 5원.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붕괴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지급어음에 관련해가지고는 앞에서도 이야기 좀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회사가 원재료 같은 걸 구입을 하면서 어음을 상대방한테 준단 말이죠. 내가 어음 대금을 갚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받고 그 다음에 어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쓰면 되죠. 원재료 받고 어음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가 어음 대금을 지급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을 주니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차변으로 가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 그럼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수료가 별도로 나온다고 치면은 그냥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현금 이외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을 쓸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외상매입금을 이제 어음으로 그 대체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외상매입금을 없애고 어음으로 대체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외상매입금을 원래 대변 항목이니까 없앤다면은 이걸 차변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대변에 어음을 쓰면 되는데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은 대변에 지급어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돈으로 상환하면은 차변에 지급어음, 대변에 현당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은 받으러옴이 받으러옴. 자, 대변에 받으러옴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뭔가 싶겠죠, 그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내가 돈을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은 매출을 통해서 받았던 받으러옴이 있죠. 그거를 삼자한테 패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음이라는 거는 그
융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융통이라기보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통성이 있어요. 유통성. 그래서 내가 받으러움을 갖고 있다가 그것 자체를 상대방한테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A가 발행한 어음을 자, B가 보유하고 있다가 B가 C한테 배서 양도를 해서 넘겨요. 그럼 C가 어음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은 A의 거래 상대방은 B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누가 청구하게 돼요? C가 청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음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하고요. 어음 대금을 달라고 하는 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음의 유통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B 입장에서는 C한테 어음을 주는 건데 내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A한테 받은 거니까 배서양도 해가지고 어음을 C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B가 C한테 어음을 넘기는 행위를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A가 B한테 주는 행위는 발행이죠. 발행. 그죠? 그럼 B 입장에서는 받으러 옴이라고 처음에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C한테 넘기니까 받으러 옴을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배서양도라는 개념이 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배서는 등배자에 쓸 서자고요. 어음용지 뒤에다가 이 어음을 누구한테 넘겼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배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타인의 어음을 상대방한테 넘긴다. 그러면은 대변에 이제 받으러 옴이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배서양도를 한 건지 아니면 어음을 직접 발행한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배서양도냐 발행이냐에 따라서 지급어음을 쓰냐 받으러옴을 쓰냐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릅니다. 예. 요거 헷갈려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서양도라고 문제 나왔는데 어음을 줬으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관련 내용을 쭉 썼죠? 예,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 재무상태표에 채권 채무를 공시할 때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통합 표시합니다. 통합. 그래서 매출 거래할 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이 생길 수 있잖아요.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쓰고요. 재무제표에 공시할 때는 매출 채권이라고 이걸 합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매입 거래할 때는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보험으로 나눠서 회계 처리하는데 재무상태표에 최종적으로 표시할 때는 매입 채무 이렇게 합쳐 쓴다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가끔 이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금액 중 매출 채권의 합계는 얼마냐, 매입 채무의 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라고 막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푸신단 말이죠. 요건 가볍게 좀 외워주세요. 예. 그래야지 객관식 문제 풀 때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채권 채무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론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이론 내용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회계 처리는 붕괴하는 뜻입니다. 예, 붕괴. 그 다음에 보면은 T 계정을 이용한 채권 채무 증감 내용 및 잔액 계산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또 T 계정을 한번 보고는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T 계정이란 게 무엇이고요? 이게 이론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 계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강의에 설명드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 이 내용은 나중에 실기에서 학습하실 거래처 원장 조회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채권 채무 관련 사례를 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대손충당금 있죠?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왜 설정하는지, 그거의 정의는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